네, 시사정담 3인 3색 10월 16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 서초동으로부터 나온 뉴스에 온 국민들이 좀 어떤 말로 하자면 멍 때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법리를 가장한 정치 보복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법정 투쟁 모드로 바뀌었다. 박근혜 측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완전히 재판부를 갖다가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라. 어떤 면에서는 한국당이 정치보복특별위원회를 띄우니까 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서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맞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 상당히 충격이었죠. 아직 청와대에 반응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결론을 냈었고,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이렇게 80년대 법정 투쟁하듯이 이렇게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고 자신이 정치 보복의 피해자 내지는 희생자 이렇게 이제 위치지어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것까지 나간 양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헌재에 의한 이 탄핵 결정,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실실 웃기도 하고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정면으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자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좀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판부를 불신하고 앞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믿지를 못하겠다. 진실을 밝혀질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일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태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받는 충격이 클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했던 소위 법조인들, 변호인들이 오늘 다 일괄 사퇴를 하면서 엄청나게 재판부를 향해서 비난하는 독서를 퍼부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상식을 벗어난 짓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자화우나 잔화우나 이런 이념의 문제나 진보 보수의 문제, 또 조금 전에 말했던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 이런 걸 넘어서 갖고 도대체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 차원에 걸리는 게 아니냐. 정말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어쨌든 간에 이번에 박근혜 재판부의 구속영장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죠. 예. 자기들이 변호사로서 이제 할 일이 없다. 이런 식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 비판의 요지는 뭐죠? 사실상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신변 도주 위험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도주 위험뿐만 아니라 이제 공모자들과 이렇게 범행 은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면서 이것을 이제 촛불의 광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재판부에서 영장 연장 구속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말이 안 되고, 풀어줄 경우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공범들이나 수사 대상자들하고 입을 맞춰 가지고
재판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오늘 낱낱이 이제 반박을 했죠. 안종범과 만나서 안종범을 회유를 하거나 해서 뭐 수사를 방해할 거라는데 그런 물증이 있느냐, 뭐 내지는 그런 걸 어떻게 그걸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냐 없느냐는 부분은 무슨 객관적인 기준의 그게 아니라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가 보게 되면 그건 그렇게 보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증거 인멸에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 또한 재판부의 고유한 그겁니다. 영장 발부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자체를 놓고 변호인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재판부를 보고 뭐 강장의 강기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마치 이 재판 자체가 어떤 그런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걸로 호도하기 위한 그 술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판부도 그 박근혜 그 변호인단의 이 사태에 대해서 제고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기소되지 않은 롯데 SK 뇌물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인 정인 신청을 이 신문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는 상당히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어떤 그 판례를 보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속영장 결정이 적법한 어떤 법리적인 어떤 판단에 의한 것을 강조했죠. 그런데 사실상 박근혜 변호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정치적으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뭔가를 갖다가 짜놓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보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 이야기 중에서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을 언급하면서 정치 쟁점마다 좀 시도했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신을 지지한 정도를 믿고 가겠다 이런 뉘앙스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혐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하는데 모든 부분들의 책임이 최순실 씨의 어떤 배신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 뭐 그리고 뭐 부정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들어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드러내는 것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성은 또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실제 다 최순실 씨에게 속았을 따름이지 결백하다, 이런 말을 오늘 또 반복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소 이렇게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아야 될 건데,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인 것 중에서도 만약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놓을 경우에, 전 대통령을 석방을 할 경우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박 안에 있는데도 지금 맨날 저렇게 태극기 모여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데, 밖으로 나와서 다시 이제 어떤 정치적 구심으로 역할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거다,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자꾸 저렇게 정치 쟁점화하고 나를 지지한 사람들은 다시 뭐 나를 중심으로 그거 하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이 어떤 정치적으로 제기를 할 거고, 그 정치적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가겠다는 건데, 과연 저것이 합당한 태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것이 이렇게 국정농단을 최순실 씨에게 속아서 국정농단을 당한, 자기 말대로만 하면은 속아서 그렇게 국정농단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말대로 하더라도. 그러면 자숙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지층을 또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는 대단히 이렇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주변에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가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척건이라든지 참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이야기, 객관적인 사실을 갖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도 이야기도 조언도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입에 발린 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객관적인 상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전에 이 탄핵 과정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났었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또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구속영장 이 부분에서도 아마 변호인 측으로부터는 박 전 대통령은 전혀 이게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주위에서 누구든 뭐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제한돼 있다고 보니까 이 가서 영장이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석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은 당연히 이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영장이 이제 재발부가 돼가지고 그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격앙을 하게 되는. 그러고 아마 지금부터는 이 변호인들이 일괄 사표를 사임을 한 것이 꼭 자신들 스스로가 재판부에 맞서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신임을 받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유영아 변호사가 자기들을 무책임하다, 꼼수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안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이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뭐 법정 투쟁이랄까요? 이런 부분 속에서 보수 정당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이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출당 권고를 통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보수 통합의 어떤 물꼬를 트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측면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박근혜 출당을 조금 늦추면서 이 박 대통령이 저렇게 나감으로 해가지고 되살아오는 어떤 그런 일부 어떤 우의 어떤 그런 이 박근혜 지지층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이렇게 결집되는 거를 품어 안겠다 이런 계산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계속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갈 경우에 조금 합리적이고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단절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는 점점 더 등을 돌리게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이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런 가운데 지금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 국감을 통해서라도 이 적폐청산 부분들이 가장 이번에 국감에 이슈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여당의 어떤 박근혜 MB 정부의 적폐청산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신적폐, 원조적폐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MB 정부에서 적폐청산은 일단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 적폐청산이 칼날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속속 자료들이 드러나고 있죠. 예. 뭐 지금 현재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있고 다음에 이제 청와대 캐비넷 문건 속에 이명박 정부 시절 문건들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 부분은 국정원 이제 불법 정치 개입, 특히 이제 심리전단 이게 조직의 확대 과정에서 MB에게 보고했을 정황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드러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MB에 대한 수사 자체는 불가피하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군 사이버 사령관에서 김관진 당시 이제 2011년 장관이 이렇게 MB에게 직접 보고한다고 하는 문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렇게 MB 수사 부분들이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고, 다음에 이제 국정원 블랙리스트 부분들이 이렇게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안희정, 다음에 이재명 시장 같은 지자체장에 대한 어떤 사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박원순 시장, 문성건 배우, 그다음에 김미화 씨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이렇게 MB를 고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건이 이렇게 사방에서 MB를 겨냥하면서 이렇게 조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른바 사자방이라 그랬죠.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박근혜 정부도 한번 조사는 했죠. 예. 조사를 하는 척 하다가 다 덮었고 지금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갔다 그렇게 보기는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앞으로 이제 저거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하나하나가 방대하고 하나하나가 또 이 걸려 있는 그 대상이나 저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 제대로 밝히기에는 국감 진행하면서 하기에는 이 사안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에 농협 210억 대출 사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것도 이 가정에서 불거진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툭툭 나오면서 이제 점점 더 어떤 그 본질로 접근해 가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 가운데에서 그 세월호 상황일지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 불법 수정 부분도 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대통령에 대한 당일 최초 보고 시간이 10시가 아니라 9시 반이었는데 사후에 10시로 조작했다 이러는데 이 9시 반에 받아서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가 조치를 좀 제대로 했다면은 이 45분에는 전원이 구출하는데 뭐 한 이 6분 정도 이 걸려서 모두가 그 이 탈출 이 가능했다, 구조가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들은 상당히 그 참혹한 그때 일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그 가슴 아픈데 이 부분들을 또 야당에서는 뭐 이 정치 공작이다, 뭐 흥신소 정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보수 신문에서도 이 국정 운영 순위를 제대로 챙기라, 이게 우선 순위를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비판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세월호의 이 참상에 대한 이 공감대가 그분들은 좀 없는 모양입니다. 예. 실제 이제 적폐청산회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 국가 운영 시스템이 그러니까 재난을 당했는데도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 부분들에서 국가 운영 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해내자 그리고 개선해내자는 게 적폐청산의 중요한 목표라고 보면은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날 있었던 이 상황 자체는 고스란히 드러내서 무엇이 문제였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잘못했는가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으면은 이게 청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요번에 이제 임종석 실장이 공개한 그 문건 자료에서 이제 일부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공문서를 이렇게 나중에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 부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기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또 책임 회피하고, 이거는 기존에 잘못된 업무를 행한 것 자체를 넘어서서 또 다른 조작과 허위로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 재난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로 불법 수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이 세월호의 어떤 참상 그리고 구조 실패 이 부분들은 해경과 당시 선장의 문제지, 그걸 청와대가 뭘 책임지고 어떡하란 말이냐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어떤 우리가 앞으로도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재난이 났거나 어떤 사건 큰 대형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최종적인 군을 움직이거나 해경을 움직이거나 다른 어떤 그런 그 구조 자원을 투입하거나 하는 문제를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거냐, 그 부분은 역시 그 청와대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고, 그 이전까지도 당연히 그랬어요. 그래서 NSC 상황실이 있는 거고, NSC 상황실이라는 것이 그 참여정부 때도 가보면
이런 테러 상황이나 뭐 보통 재난 상황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그 가동이 안 되도록 후퇴시키고 그러면서 김관진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안보실장인가 그랬는데 이분 입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는 이야기가 이분 입에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안행으로 떠넘기는 그런 것이 청와대의 어떤 국가의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스스로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걸 하는 거가 어떻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 주장을 한다면 이 정부에서도 만약 사건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앞으로. 예, 그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그 최순실 그 게이트에서 여러 차례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렇게 그 성사되지 못한 그것을 다 그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이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고 그 캐비넷 문건 전체를 갖다가 한번 또 대통령 기록원으로 이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속에서 적폐청산의 그 하얗고다 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지금 또 쏟아지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폐청산은 가거지양이다. 그 미래를 위해서는 적폐청산을 덮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많은데 어쨌든 적폐청산이야말로 제대로 된 미래를 가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서는 아직도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뭐 청와대 스스로도 이게 뭐 자기네들이 다 아직도 일일이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실토할 정도인데요. 적폐청산 부분에 있어 아까 말한 이렇게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 부분들이 한 일례로 들었지만은 실제로 4대강 사자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4대강 같은 경우에서 약 30조 원, 22조라고 하지만은 이후에 계속 들어가는 비용 봤을 때 약 30조 원이고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뭐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60조 원 국가 재원 뭐 방산비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이게 수십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가 세금 재정을 낭비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시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왜 재정을 왜 운영하는 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은 이제 생선집 고양이에게 맡기는 자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여러 적폐청산 속에서 정치 보복으로 한국당이 맞서는 것이 이 프레임에 밀릴 경우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이다 판단해서 보수층이 결집오도록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국민 여론을 보면 리얼미터나 KSY 뭐 다들 적폐청산과 공감하는 부분들이 뭐 70% 내외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 하는 부분도 25 내지 26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그 탄핵일 때 그 과정에서 탄핵 반대가 가장 높았던 수준이 25, 26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지금 결집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보복이라는 데 대해서 공감한다는 게 25% 정도 존재한다는 것은 크게 봐서 이제 국민들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노 대통령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이 용납할 거냐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갈 경우에는 이게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일정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조금 지나치다 과도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다시 말해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 공방이 오고 가야지 이런 거라도 유지가 되지. 상식을 벗어나서 자꾸 이제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제 몰상식한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하여간에 보수와 정보의 양날개가 균형이 있을 때 제도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보수 세력 또 보수 정당으로 제1당인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서 이 새로운 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본인들이 혁신과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하고 그런 가정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통합 부분들이 상당히 가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김무성 바른정당 그 의원은 사실상 그 대주 중에 한 명이죠. 이 등록일 이 창당대회가 그 11월 달로 예정돼 있는 등록일이 26일입니다. 그래서 등록일 전에 탈당 또는 분당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가속화될 거다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일단은 뭐 보류됐다 그러죠. 뭐 사실 이제 이게 자강파하고 통합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김무성 이제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통합파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국면에 보면은 이렇게 분당파라고 이제 말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탈당 내지 분당파. 그러니까 탈당 내지 분당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거의 뭐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렇게 전체가 당대당 통합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을 공식화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이른바 이제 통합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이렇게 탈당 및 분당으로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당으로 가는 그 절차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바른정당 쪽에 이제 김무성 계 이쪽이 이제 그 탈당 내지는 분당을 기정사실화 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동안 거론되던 차경환 서청원에 대한 뭐 출당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쑥 들어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출당 문제도 보류하는, 다시 말해서 당을 뭐 쇄신해서 그 통합의 명분을 주겠다는 걸 했는데 통합의 명분을 굳이 뭐 지금 그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바른정당 자체 사정 때문에 오는 사람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내보낼 경우에 이 의석수에서 민주당을 넘어서는 게 그 바른정당 몇 명 넘어오느냐에 걸리기 때문에 안 내보내고 그냥 가겠다 이런 이제 또 꼼수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과연 저 과정에서 이 아까 또 이야기하셨던 보수 혁신이라든가 보수가 뭔가 조금이라도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 우려됩니다. 예, 그 바른정당 자강파는 또 한편으로 그 국민의당과 공동원내 교섭단체, 특별교섭단체를 구성을 갖다 논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안철수 대표 측과 그 호남 의원들하고는 좀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호남 쪽의 어떤 의원들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들 호남 쪽 의원들은 다수는 이제 민주당과 연대 내지는 이제 통합 쪽에 사실상 내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모양새가 나오면은 이게 상당히 이렇게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반면에 이렇게 수도권 내지는 비호남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른정당 자강파하고 같이 힘을 뭐 조금이라도 더 합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듯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 민주당 측에서 좀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이 민주당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강파까지라도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그 연대의 정치 그 협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내놓고 이 안철수 대표를 설득하는 그런 뭐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보수 통합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뭐 정의당까지도 같이 손을 잡는 그런 그게 되지 않으면 이 국회에서의 주도권은 다시 보수 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적폐청산이다 뭐 문재인 계획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정치의 한 축인 그 국회가 지금 정기국회 그리고 국정감사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각종 그 개혁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소야대 4당 5당 체제에서 상당히 그 혼란이 그 심하다고 봅니다. 이 속에서 집권 여당 민주당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치 개혁연대의 틀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향후 전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